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정책, 즉 교집합 정책인데요. 로봇과 AI를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생산성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렌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트가 되건 바가 되건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삼박자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분명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정한 산업은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최근에 AI와 같은 네. 그리고 그전에는 또 2차 전지와 같은 네. 이런 산업들이 분명 경기도 안 좋고 증시도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 얘네는 유난히 또 강한 네. 모습도 보여주곤 해요. 맞습니다. 혹시 또 올 한 해 네. 좀 특별히 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네. 대표적인 산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프로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서 앞으로 성장 트렌드와 산업을 꼽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이 있죠. 네, 올해는 선거입니다. 전체 GDP의 45%가 선거에 있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결론이 나는 국가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데요.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자, 트럼프가 공화당의 경선에서 상당히 신승하고 있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격돌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대선이라는 것이 누가 되냐, 트가 되냐, 바가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은 투자 관점에서는 정책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결국 돈의 힘이고 돈은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신성장 산업을 만들고 유동성이 집중되는 것에 또 다른 트렌드의 산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 되더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정책, 즉 교집합 정책인데요. 그런 것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리쇼어링의 연장선상에서 인프라 투자와 리쇼어링과 제조 부흥이에요. 즉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인건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인건비를 뛰어넘는 매출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죠. 결국 더 잘 만들거나 더 싸게 만들거나 그것의 교집합은 생산성의 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생산성의 재고를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가가 이번 대선의 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봇과 AI죠. 생산성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렌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트가 되건 바가 되건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과 AI를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90년대 후반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슬슬 올라났고 또한 상당한 미국 경제에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의 분수령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의 90년대 후반은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T 테크놀로지가 물론 해가 바뀌고 2001년, 2년도에 IT 버블까지도 양상했지만 그때 IT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을 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재고였습니다. 지금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95년, 98년도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도 2024년에 다시 한번 풀이될까 또 주목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생산성 재고에 나타나는 수많은 IT 테크놀로지와 지금의 AI와 로봇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앞으로 AI와 로봇이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어디까지 산업이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90년대 후반에 IT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국의 생산성 재고의 가장 핵심인 로봇과 AI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는 각자 아마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소름 끼쳤던 게 네. 제가 올해 가장 큰 핵심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게 딱 이거였거든요. 네. 트가 되건 바가 되건 네. 요거는 무조건 간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해 드는 게 과거의 그 닷컴 버블 이전의 흐름과 매우 흡사하다. 네. 근데 요게 어찌됐든 버블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언젠간 터지겠지만 네. 터지기 전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좀 더 음모론 가까운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네네. 사실 이거는 저도 비즈니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고객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여기 처음 왔으니까 또 대표님이 워낙 관심이 있으시니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90년대 후반에 IT 테크놀로지는 정말 신산업이기도 했죠.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선도그룹으로서 미국이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고요.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특히 IT 산업은 성장 산업입니다. 네. 우리가 성장 산업의 밸류에이션은 가장 밑단에 있는 게 금리이고요. 그런데 90년대 왜 이렇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었을까? 결국 성장성의 밸류에이션을 상당 부분 이롭게 만들었다. 지금도
90년대 후반처럼 AI가 IT만큼 커지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과거처럼 저는 미국의 중립금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가 이전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을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연준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건 이제 상당 부분 내레이션이죠. 네, 보험성 금리 인하가 그래서 거론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일본 증시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은 반면에 네. 미국 증시 좋고 네. 또 일본 증시가 유난히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좋은가? 네.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꼭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니케이 225가 92년 이후에 최고치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요. 금리 인하를 지속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요. 다 미국 따라서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은행은 3개월 먼저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따라서 당연히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갖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정말로 기업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마이크로로 들어가면 일본 기업들이 과거 잃어버렸던 30년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건설적으로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만든 것도 미세하게 가장 큰 부분이지만 저는 매크로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간단하게 모든 국가들이 미국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중국하고 일본만 낮췄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이 시간에 오기 전이니까 중국은 또 지준율을 50bp나 0.5%포인트나 또 낮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푸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푼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이고요. 그거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 따라서 자산 버블을 만들고 일본은 그런 것에 대한 수혜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키워드로 잡으셨던 그 유동성 네. 측면에 있어서 일본 증시가 강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 외에 뭐 별다른 건 없을까요? 왜냐면은 유난히 또 일본 반도체 쪽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가 또 과거에 사실 네. 일본 반도체가 굉장히 네. 강한 지위 있었다가 네.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네. 무너졌었는데 네.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건가 싶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이후에 한국과 미국과 대만을 이용한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T4의 메커니즘 밸류체인 중에서 일본이 상당 부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일본은 작년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로 또 M&A를 엮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 부분 TSMC나 삼성전자의 버금갈 만큼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엔화의 하락이 상당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를 나타낼 수 있고 삼박자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뭐 봐야죠. 뭐. 네, 지속성은 여전히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네.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하겠지만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포트폴리오도 좀 다변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개인적으로는 계속 가지게 됐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딱 그 세 박자였었어요. 네. 특히나 엔화도 너무 싸고 네. 최근에 제가 약간 그런 관점의 힌트를 또 얻고 싶어서 네. 작년 연말에 제가 일본도 갔다 왔는데 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백화점에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해가지고 네. 야 얘네는 지금 돈 쓰기에 급급하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를 좀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은 모르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분수령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게 BOJ, 즉 일본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여행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엔화 싸잖아요. 네네. 일본 제품이 경쟁력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엔화가 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BOJ의 변화인데요. 경기할 게 좋으면 결국 계속해서 유정성을 풀었던 BOJ마저도 이제는 통화정책 정상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이제는 제로 금리 아니면 플러스 금리로 바꿀 수 있는 그 형국이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엔화 때문에 일본이 좋아 보인다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후반기의 얘기지만 상당 부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네. 일본 개개인 그
주식에 투자할 때 네. 조금 더 좀 봐야 할 만한 포인트도 있나요? 뭐 일본 통화 포인트요? 정책 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결국 일본의 경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본도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는데요. 예. 어디 가장 중요하냐 보면 내수만큼 중요한 게 수출의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출의 원동력을 갖고 일본도 내수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갖고 있지만 결국 모멘텀을 형성하는 건 수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것도 결국 엔화를 보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경제 지표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까지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딱 처음 생길 때는 국내 증시가 유난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해 초 들면서 네. 꺾이면서 반대로 네. 일본 증시와 미 증시가 강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또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시기가 발생을 한다면 네. 유난히 우리나라 중심을 한 그 신흥국 증시가 많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네. 비교적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좋은 게 아닌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디펜드 온데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금리 인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와 달리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독일까지 전부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중심의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밸류 체인으로 엮여져 있고 그 밸류 체인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환율하고 또한 중국의 포지션인데요. 미중의 패권 경쟁은 그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독일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제조업에 특화되었던 경제가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과거처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아니면 좀 더 중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오늘 빈센트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정말 많이 얻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변화시키고 네. 또 안전자산도 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로봇과 AI라는 산업을 네. 특별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괜히 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 네. 근데 이런 밸류 계산에 있어서 과거 이제 90년대 후반때 그때를 또 비교를 해보며 네. 지금의 밸류 계산을 좀 적절히 해보면서 네. 그래도 다가오는 좀 기회를 얻어가면 좋겠다.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뭐 강조할 만한 포인트 있으실까요? 부자TV 구독자 여러분, 네, 처음 와서 좋은 얘기도 해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워낙 실물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가 태생이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주식장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립적으로 보수적으로 말한 감이 있고요. 자, 투자는 어떤 걸까요? 결국 마인드셋이고요. 경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체, 특히 부자TV에 나오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아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본인의 뷰를 정립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투자를 마인드셋을 정하셔라 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빈센트님 모시고 올 한 해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에 대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잘 활용하셔서 올 한 해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며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